11월 21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한낮에 2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서 예년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서울광장에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오, 예쁘죠. 올해는 높이 16m, 폭 6m 규모로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처음 설치됐던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습을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조선 말기. 그래서 네. 요즘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화려함보다는 좀 더 따뜻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 31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불이 환하게 켜진다고 하니까 불이 딱 켜질 때 한 4시 50분쯤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켜질 때 사진 한번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집니다. 뭐 가족분들, 네. 또 연인 이렇게 함께 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보신 트리 장식처럼 오늘도 국내외 뉴스, 경제, 법률 상식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상클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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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재승 기자 오늘 스티브 잡스 같은 모습인데. 잡스하면 혁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주 오늘 혁신적인 소식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검은 또 목폴라티를 딱 입어서. 네. 네. 첫 번째 이슈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공항 폭력남 입건입니다. 혁신과는 뭐네요. 네. 오늘 제 의상도 두 분 다 괜찮으신데. 예. 네. 자, 공항에서 그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국한 한국인 남성이 귀국길에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 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보안 요원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지난 14일입니다. 50대 남성이 이곳에서 보안 검색 요원을 때렸습니다. 네. 자, 탑승권과 여권 정보가 달라서 확인을 요청했더니 주먹을 휘두른 건데요. 당시 검색 요원의 말 들어보시죠. 네.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세게 이렇게 치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바로 쓰러졌고.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쳐서 보안 요원이 쓰러지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남성 그대로 출국을 해버렸다고요? 네, 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국했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 조금 더 들어보시죠. 네.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행범이 아니라는 게 좀 너무 의아했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웠죠.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또 항상 동시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이 남성은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입건이 됐죠. 네, 그 당시 소란이 일자 출국장에 있던 경찰관이 폭력을 휘두른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목적지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자, 이 남성은 일본 여행을 마치고 지난 17일 입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남성은 다른 승객들과 달리 나한테만 불친절하게 대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공항 가면 마음도 설레고 기분도 좋은데 네. 폭행까지 했다는 게 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 남성은 보안검색대에서 난동을 부린 뒤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일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것을 원래 쓰는 자자. 자, 일주일 전에 중국 국적 60대 승객이 양주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자, 100ml가 넘는 액체를 갖고 탈 수 없다는 말 때문에 벌인 일인데요. 자, 말리던 보안 요원이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 가해 남성은 피해자에게 그냥 사과만 하고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허허. 자, 이렇게 보안 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건 44건이지만 이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1건뿐입니다. 들어보시죠.
난동피고 승객의 폭언 또는 또 고성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승객들에 대한 제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방금 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네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뭐 술병을 깨뜨리고 지금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저렇게 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도 근처에 있었으면 그 파편에 맞아서 아주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상황이에요. 네. 또 테러 위협 같은 것 때문에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지금 안 되잖아요. 네. 안내문도 곳곳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근데 네. 저렇게 행패를 부린다고 될 일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액체 반입 규정을 자기가 몰랐으면서 그걸 그러니까요. 알려주니까 보안 요원한테 행패를 부리고 지금 저거 치우고 가야죠 그러면. 병 그렇죠. 깨고 유리 파편 누가 치웁니까? 네. 결국 공항 관계자가 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저게? 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안 검색을 당연히 철저히 하는 것인데 그래야 또 다 같이 지금 행패를 부린 본인도 탑승객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이세진 기자가 설명한 대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그냥 출국시켰다. 그렇죠. 이것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좀 가진 그럼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네. 빗자루 쓰레바지 들고 치우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죠. 네. 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분명히 아까 노조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요. 의대 중원 수요 결과 발표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간 두 차례 발표가 연기됐었는데 최대 4,000명 수준까지 늘려달라고 대학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정부 서울청사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전국 40개 대학들의 희망 증원 규모는 내후년 입시 기준으로 약 2,700명대 수준이고요. 2030년 입시 기준으로는 최대 4,000명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한다. 원래 발표가 정부가 예고한 게 지난 13일이었는데 네. 두 차례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의사단체들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의료 수가 이런 다른 문제 해결하기 너무 많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네네. 밀어붙이지 마라. 이렇게 반대해서 지금 서로 대립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에 3,058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증원 규모를 1,000명 안팎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학들이 요구하는 그 증원 수는 훨씬 많은 건데요. 아, 그래요. 자, 다만 오늘 발표되는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들의 희망사항이라서 실제 증원 폭은 정부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 공백 문제, 네. 또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학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맞아요. 의대 네. 정원 확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의대 정원 발표에 앞서서 의사 면허 의료인 있죠. 의사 네. 같은 의료인들의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그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었죠. 예. 자, 의료 면허가 박탈되려면 진료비 부당 청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의료 행위와 관련한 범죄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해서 또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뭐 이런 계획인 건데 그렇죠. 네. 또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는 모습이죠. 네, 그 의사협회는 지금 그 의대 정원 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한쪽에서는 또 의사 면허를 쉽게 박탈할 수 있게 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과실로 인한 그런 범죄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네. 환자 권리 이해 등 뭐 이런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네. 복지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네. 9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네.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위원들이 대부분 의료계 관계자이거나 의사인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서로 좀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뭐 의사협회는 당연히 의사의 이권을 생각하는 조직이니까 이렇게 대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 소비자나 시민들의 생각은 누가 대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거 오늘 오후 3시 발표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죠. 네.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요.
달달 외우기 그만입니다. 어. 자, 2년 뒤인 2025년부터 구급 공무원 시험이 확 바뀝니다. 오, 네. 자, 기존의 국어와 영어 과목이 암기 위주로 출제가 됐다면 앞으로는 두 과목 모두 사고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보실까요? 네. 자, 이게 현재 출제되고 있는 유형인데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묶인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그 비통사적이라는 표현 별로 좀 쓰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오, 예. 네. 또 아래쪽 보면은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유형인데 예. 자, 이렇게 단순 암기식 유형을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답이 2번이에요? 슈림프가 아니라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번 슈림프. 어렵네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네네네. 어려워요. 근데 이런 암기력, 단순 암기력 싸움이 아니라 이제 사고력 싸움으로 간다는 건데 어떻게 네. 바뀐다는 겁니까? 자, 이 바뀌는 시험 유형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우선 예를 든 게 제가 논리 추론을 묻는 건데 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는 그 참참 질문입니다.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논리 추론 형식이 있고요. 이 밖에 국어나 영어 지문이 굉장히 길게 출제가 되면서 수능 시험과 비슷해진다는 그런 평가, 그런 분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능에서도 추리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동안 구급공무원 시험이 그들만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네. 단순 암기식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공무원 시험 말고는 쓸데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그런데 바뀐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 영역의 입시 시험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문제 유형은 민간 기업의 그 직무적성 검사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또 탭스, 토익 등 민간 어학 시험 등을 분석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 유형이 달라지면 공무원 시험을 위해 공부한 내용을 민간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호환성이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면 이게 뭐 사실 들락날락 하잖아요. 좀 경기가 그렇죠. 어려워지면 또 공무원 시험 인기가 많아지고 예, 하는데 네. 실제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인사혁신처가 인재 선발부터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렇게 단순 암기 달달달달 연습장에 써가면서 외우는 거를 시험을 좀 바꿔보려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입시 수험생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궁금해요. 네. 그리고 끝으로 또 짧게 전해줄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북한이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거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군 당국은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면서 사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도가 나온 건가요? 네, 그 일본 NHK 등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위성이나 미사일 등은 발사에 앞서서 국제해사기구 IMO에 낙하 지점 등 위험 수역을 알리도록 돼 있는데 북한은 앞서 1, 2차 발사 당시에도 IMO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1, 2차 발사는 실패를 했었지만 이번엔 또 좀 다를 수가 있다고요. 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당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엔진 시험과 발사 장치 점검 등 준비를 마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뭐 내일부터죠. 세 번째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사실 뭐 세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감까지 좀 더 높아진다면 국제사회의 걱정도 더 커질 것 같고 또 북한이 이렇게 계속 좀 강경 대응 나오면 우리 정치권도 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 좀 긴장해서 북한 소식도 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암동 클래스 시간대에도 혹시 발사 소식이 들어오면 내일부터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와 또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도로 위에서 춤추고 인사까지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입니다. 접촉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사고 차량 운전자인 한 여성이 아이고. 경찰 순찰자를 보자마자 꾸벅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니, 예의 바르신 분인 그러게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차 트렁크도 열려 있고 안에 있는 짐들이 다 꺼내져 있어서 조금 행동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경찰 앞에서 막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술을 마신 건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음주 반응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몸을 계속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요. 복싱 자세도 취하고 있고요. 예. 네,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불안정하죠. 경찰은 마약을 의심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바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마약을 한 거죠. 40대인 이 여성 운전자 알고 보니까 마약 전과도 있었습니다. 어허. 차 안에서는 숨겨둔 마약 주사기까지 발견됐고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은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 기괴하고 무섭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반려견 두고 가면서 하트 메모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짖습니다. 지금 마당에 보이고요. 강아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네, 막 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은 그저 집을 지키는 평범한 반려견 같은데 사실 이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없는 집에 이 강아지 혼자 남겨져 있었던 건데요. 견주가 이 강아지를 두고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아이고, 지금 그런데 목줄도 이제 그대로 좀 묶어둔 그런 모습으로 예. 말 그대로 그냥 유기를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거 너무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건 견주가 남겨두고 간 한 쪽지인데요. 쪽지? 바로 이 쪽지인데요. 우리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 라면서 마지막에 보이시나요? 웃음 표시 하트까지 그려놨습니다. 아니 지금 키우던 반려견 그냥 저렇게 사실상 버려두고 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그냥 쪽지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좀 맡겨 좀 부탁을 하기라도 하지 저렇게 쪽지 한 장 남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때는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긴 강아지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가 발견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봉봉이라는 새 이름도 지어줬고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홀로 얼마나 기다렸을까, 유기하면서 하트 메모라니 무섭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불난 차에서 멀쩡히 발견된 땡땡땡입니다. 미국에서 불이 난 자동차의 내부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불이었을지 짐작이 갈 정도로 곳곳에 그 흐름과 또 까만 잿더미가 보이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딱 하나 물건이 제대로 남은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이 텀블러였습니다. 근데 불이 다 꺼진 뒤에 차에 다시 이렇게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빨대, 손잡이 다 그 모습이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잿더미에 쌓여 있긴 해요. 예. 네, 또 신기한 게 차 주인이 지금 텀블러를 막 흔들어 보는데 딸랑딸랑하고 소리 들리시나요? 와. 텀블러 안에 있는 얼음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도 얼음이 녹지 않고 텀블러가 보냉 기능을 유지한 건데요. 이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텀블러의 내구성에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 제품이냐, 회사 광고로 써야 한다라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이 텀블러 회사가 나섰습니다. 텀블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제품 품질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예시는 없다라면서 영상을 공개한 차 주인에게 새 텀블러는 물론이고요. 새 차까지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고 또 지난 1913년에 설립이 됐고요.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처음 발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강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 윤정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여행부터 월급까지 엔저 킹달러에 바뀐 일상 준비했습니다. 뭐 킹달러도 킹달러지만 엔저가 요새 정말 화제입니다. 엔화가 너무너무 많이 싸졌다. 그래서 뭐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있고요. 일본 가서 뭐 이거 사면 한국보다 몇십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환율이요. 이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 먹는 과자, 뭐 식음료품, 뭐 이런 것들부터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생활용품들이 대부분 이제 수입품과 국산이 많이 섞여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가격대도 뭐 아주 저렴한 것부터 아주 고가까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두 환율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바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게요. 방금 이가혁 앵커가 얘기했던 이 여행.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엔저 때문에 일본 가는 분들 저도 뭐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진짜로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일본 가셨나요? 아닙니다. 아, 네. 예. 인천국제공항까지만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예.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입니다. 가장 한산한 시간인 평일 오전인데도 여행 가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키나와요. 일본 이번에 조금 환전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도쿄 갔었는데 그때가 1,200원 이랬었는데 지금 그래도 800원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 혹시 당일 일본행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을까? 혹시 어디 가십니까? 도쿄 가려고요. 아, 도쿄 저희가 하루 4대 평균 취항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럼 다른 도시는? 아, 다른 도시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승객분들께서 지금 다 부득이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행사들은 이런 인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중심 도시 중심으로 항공 공급석이 확대되어 있는데 뭐 마츠야마, 다카마츠, 그다음에 가고시마 같은 일본 소도시 지역으로도 항공 공급석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여행 상품을 더 기획해서 선보일 예정이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본 패키지가 엔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비싸요. 이게 좀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항공권 가격 때문이죠. 코로나 엔데믹 후에는 이 항공사에서 특가 항공권이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호텔은 좀 싸게 하실 거 아니에요? 호텔 요금 또한 좀 인상이 됐는데 최근 일본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했고 또 일본 내에서는 내수가 많이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이런 상황이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前来た時は結構良かったんですけど、今回はもう円安になっちゃってちょっとショックだったです。多分今回は前よりは節約したと思います。 일본까지는 직접 못 가고 이제 공항 가서 아까 티켓을 왜 갑자기 즉석에서 사려고 하신 거죠? 혹시 구매가 됐다면 떠나시려고? 한번 시도라도 좀 시도라도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일본 관광객 그 인터뷰처럼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 일본 관광객 입장에서는 지금 엔저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네. 이 뭐 전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네. 이 쇼핑 천국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환율도 유리하고 거기다가 또 물가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훨씬 쌌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요, 상황이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이게 방금 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요, 일본인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이 전보다는 부담이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N저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행은 좀 다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 대신 일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본 안에 있는 호텔들은 이제 자국민의 수요로도 꽉꽉 들어차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뭐 워낙에 N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 많이 가죠.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가죠. 네. 이러다 보니까 꽉꽉 차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이 여행사 직원이 얘기했었던 네. 이 뭐 가격을 좀 호텔이 올려받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일본이 워낙 싸다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는데 일본 호텔 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거야라고 생각해봤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 일본 국내인들도 단풍철이기도 하고 또 외국 나가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여행을 소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지니까 외국에서 오는 일본으로 가는 우리나라 같은 관광객들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얽혀 있는 거군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엔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패키지 왜 이렇게 비싸?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 또 여행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긍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좀 건너뛰고서 예. 제가 이제 2019년하고 이 상품 가격이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 자,
그때는 20만 원, 30만 원대 1인당이요. 일본 패키지 상품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심지어는 19만 9천 원짜리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네. 뭐 물론 그때는 또 나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불매 운동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품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30만 원대 상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리 싸도 이제 40만 원대 이상으로는 좀 가야 일본을 갈 수가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엔저 열풍에 힘입어서 항공이랑 숙박은 비싸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나 이런 거 싸기 때문에 특히 뭐 일본으로 뭐 배낭여행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생활비 자체가 좀 덜 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엔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가 최저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 3년간 추이를 한번 지금 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높았던 때가 2020년 이게 5월 15일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100엔에 1,151원까지 갔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9시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왔거든요. 868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뭐 그래프로 보이다시피 그냥 쭉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니까 3년 만에 불과 3년 만에 네. 약 한 25% 통화 가치가 이제 내려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라고 이제 나름대로의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엔저 이 정책 기조를 조금은 좀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엔화를 지금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근데 그 정책을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바꿀 수도 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망이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워낙 엔화가 싸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엔화를 미리 사놓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아서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예. 어느 정도 이제 만일에 일본 정부가 조금은 좀 올리는 기조로 간다 하면은 야, 지금이 엔화를 사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직접 사들이거나 아니면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많습니다. 네. 자, 엔화와 재테크를 합쳐서 엔테크라고 하는데요. 아, 엔테크. 네. 이 은행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원화를 직접 엔화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외화 예금에 가입을 하는 방식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엔화가 어쨌든 비싸졌을 때 만일에 이걸 되판다면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차익에는요, 이 중요한 게 세금도 안 붙습니다. 아, 환차익은 세금이 안 붙는다. 그렇군요. 근데 ETF 뭐 이런 것도 많이 투자하던데 그거는 세금 같은 걸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엔저 때문에 일본의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자기 상품을 싸게 외국에 팔 수 있으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은 웃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요, 일본 제품하고 많이 경쟁들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제품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더 쌌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제품 가격이 이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일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일본 기업들은 너무 좋은데 네. 아, 이거 우리는 뭐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게 일본 안에서는 또 고물가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자, 그런데 뭐 한국 지사 같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지사로 파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기업 소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나올 때 내가 월급을 몇 퍼센트는 엔화로 받고 몇 퍼센트는 한화로 받고 이거를 현지 통화로 네. 이렇게 받는 것들 이제 결정을 하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아.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들 상황이 좀 어떤지 일본계 회사 한국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엔화로 많이 받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좀 많이 후회하시죠. 다 같은 직장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환율도 환율인데 가장 힘든 게 한국에서 물가래요. 아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국 물가는 올랐다는 말도 많이 뭐 그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게다가 환율까지 엔화가 너무 싸지니까 그럼 엔화와 원화 뭘로 받을래 했을 때 그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그나마 좀 낫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월급이 갑자기 한 뭐 25%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거는 좀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예. 억울하죠. 예. 그런데 이제 똑같이 환율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반대로 상당히 웃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월급이 오른 효과. 예. 아까 킹달러 나왔으니까 뭐 달러로 받는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네. 또 한번 알아보고 이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수입업자들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또 어떤지 그것도 현장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영상 또 보시죠. 미국계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B 씨는 요즘 월급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면서 본사에서 달러로 월급을 받고 환율로 해가지고 해서 베니핏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물가 인상 압박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본 거죠. 하지만 달러를 써야 하는 사람 입장은 다릅니다. 미국 LA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 수속이 한창입니다. 공항 한가운데 텅 빈 적막감이 감돕니다. 너무 비싸죠. 먼저 간 사람들이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4명이 김치찌개 먹었는데 한국 돈으로 12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돼요. 미국에서 주류 관련 용품을 수입하는 배대권 씨. 환율 1,100원대의 물건을 수입해 오던 배 씨는 최근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물건 값의 총액 그리고 해상 운송 비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총액이 많아졌고요.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관부가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총액이 많아졌고. 환율이 이렇게까지 될 거를 뭔가 준비를 하신 거는 없을까요? 아니 뭐 본사하고 협의를 해본다든지요. 미국에서도 지금 원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희에게 뭔가 새로운 협상을 하거나 할인을 해줄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가격을 올려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또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달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다행인 것은 요 며칠 조금 내려가고 있죠, 지금. 제가 오늘 아침 9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제 1287원으로 오늘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자, 이게 작년도 10월 14일만 하더라도 1442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달러 안정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관측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내 한 증권사가 또 내년도 환율을 한번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자, 24년도 1분기에는 1,320원. 자, 그리고 2분기에는 1,280원까지 내려간다. 또 이제 나중에는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지금 환율이 1,280원대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또 궁금한 게 또 이번 주가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미국에선 이거 엄청 할인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쇼핑 이때 막 많이 몰아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로 온라인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이렇게 강세다 보니까 그렇게 환율 고려하면 이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하실 거 알고 또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때 환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자, 2020년 때나 뭐 이제 그때가 가장 낮았죠. 자, 1,100원대를 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해 1,336원까지 갔거든요. 자, 지금 현재는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지만 오늘 환율로 놓고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는 조금은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좀 높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원래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마다 계속해서 직구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거든요. 올해도 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이거 무슨 뭐 70%, 80% 할인이다. 이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꼭 한번 계산을 해보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환율도 환율인데 안 사면 100% 할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필요한 거 사지 말자라고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이 꼭 말했거든요. 그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요. 퀴즈 역시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엔화와 재테크를 합친 말입니다. 엔화 가치가 낮아졌을 때 환전을 해놓거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투자를 뭐라고 할까요? 1번
핀테크, 2번 엔테크, 3번 앱테크.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칠 때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오늘도 차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운전자 만날까 봐 무섭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초행길이었나요? 차로 지나갈 수 없는 길인데 모르고 잘못 들어섰나 봐요. 그런데 차를 뺄 생각은 안 하고 꾸역꾸역 밀고 들어옵니다. 앞만 봐도 차가 지나가기엔 폭이 좁은데 대체 어쩌려는 걸까요? 당연히 차 옆은 다 긁히고 잔뜩 상처가 남았는데요. 이곳 콜로라도주에서 포착된 상황입니다. 막무가내로 공사장을 가로질러 좁은 길을 빠져나온 이 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멀쩡하게 주차된 다른 차를 쿵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고 별 소용이 없었는데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운전자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라졌으니 두말할 것도 없는 뺑소니죠. 현지 경찰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찬 소녀. 바쁘다 바빠 물속에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13살 소녀가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수중 마술쇼에 도전했습니다. 카드도 뽑아들고요. 꼬물꼬물 3분 동안 무려 38가지 마술 기술을 선보이면서 당당하게 이 분야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3년 전 같은 도전에 나섰던 전문 마술사는 당시 20가지 기술을 성공했는데요. 종전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은 소녀, 정말 대단합니다. 재능도 재능이고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중점적으로 마술 기술을 익혔다고 하는데요. 잠수면 잠수, 개인기면 개인기. 하나만 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참 다채로운 재주를 가지고 있네요.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화려한 조명 장식의 산타클로스 같이 아름답고 활기찬 분위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여긴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양 특집인가요? 깜깜한 밤, 기괴하게 생긴 괴물들이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크람푸스 전통 축제 현장인데요. 유럽의 전설 속 괴물로 알려진 크람푸스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나쁜 아이들에게 벌을 주러 오는 존재라고 해요. 한 해 동안 울지 않고 말 잘 들은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와 달리 나쁜 행동을 한 아이들을 혼내다니 우리나라로 치면 망태 할아버지 정도 되려나요? 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면 아이들뿐 아니라 다 큰 어른들도 나쁜 짓 할 마음을 고쳐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는 이 축제 현장에선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덕을 쌓겠다는 다짐을 한다는데요. 그 다짐 꼭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상클 상담소가 문을 엽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서법 전문 변호사시죠.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오늘도 구체적인 사연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의 연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한 번의 이혼 후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제 아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됐죠. 몇 년 후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도 태어났고 문제없이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유치원에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너 왜 싸웠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아니 엄마 얘가 내 동생 맞는데 근데 친구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나는 이씨인데 동생은 어떻게 김씨냐고.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얘는 내 동생 아니래. 엄마 얘 정말 내 동생 아니야? 정말 속상했습니다. 자라면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아이가 상처받게 될까 봐 남편과 상의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째의 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꿔줬습니다.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어젠 대체 또 어디서 잔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집에 못 오면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 아, 내가 회식한다고 했잖아. 술 먹다가 뭐 늦어져서 김 과장 집에서 잤다니까. 아니, 내가 뭐 술 좋아서 마시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아니, 당신도 직장 생활 해봤으면서 왜 그래? 아, 나도 힘들어, 술 마시는 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몇 달 병원 신세 지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퇴원 후에는 또 술도 끊고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다시 외박이 잦아진 남편과 몇 차례 크게 싸웠고 남편은 당분간 시가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혼 서류를 보내더라고요. 서류만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만나러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 여자 배는 뭐야? 저 여자 임신했어? 아이, 그건 당신이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아파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 나 저 사람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 당신이랑 나는 뭐 얼굴만 보면 싸우는데 애들 보기도 좋지 않고. 아, 나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난 이혼 못하니까 당신 당장 집에 들어와. 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오늘 김하은 앵커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물 한 모금 좀 먹고 제가 첫 번째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남편의 바람 피운 상대가 전 부인이에요. 그죠? 첫 번째 부인인 거예요. 근데 헤어질 땐 또 언제고 재혼까지 하고 다시 또 전 부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지금 둘째까지 생겼죠. 네, 그러니까요. 간혹 있습니다. 이제 한 이유를 3가지 정도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이렇게 면접 교섭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하다가 이제 정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그 전부인과 이혼을 너무 성급하게 한 거예요.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 급했나 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정이 남아 있어서. 네, 마지막은 뭐냐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배우자와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보다 지금 결혼 생활 훨씬 더 힘들었다. 옛날에 차라리 낫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했는데 차라리 전처가 더 행복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남편이 전 부인과 다시 바람을 피웠고요. 근데 아까 김하은 앵커가 말한 대로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임신을 한 상태예요. 제법 오래 만난 것 같거든요. 오래 만났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전 부인이잖아요. 전 부인은 시댁에서는 그냥 며느리예요. 시댁에서는 그냥 이혼해도 그냥 며느리고 계속해서 그냥 시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임신까지 한 거죠. 임신까지 하니까 원래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혼해서 임신해서 애 낳은 거보다 원래 며느리가 임신해서 낳는 게 원래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다, 우리 집안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재혼한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가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너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 거예요. 상대가 지금 전부인이더라도 이미 재혼을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불륜을 저지른 게 맞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아니 어떻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해요? 제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혼해라고 그 바람핀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아마 이 남편분은 전부인과 이혼도 그렇게 좀 빨리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혼이 뭐 어떻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혼인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게 이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이제 아내분이 이혼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 남편이 이혼해라고 했다고 해서 부인이 아까 그러니까 그 불륜 사실을 발각한 두 번째 부인이 굳이 따라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네, 말씀하셨지만. 이혼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남편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외도를 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달리 외국은 이제 파탄주의라고 해서 유책 사유를 별로 따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쉽게 인정이 되지 않고 이혼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이혼 기각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아예 이혼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접수 자체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뭐 재판이 어떻게 된다, 기각된다 그러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접수는 받아줍니다. 아, 접수는 받아주죠. 접수 단계에서는 뭐 접수하는 공무원이 뭐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접수 자체는 받아주는데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정말 이 사람이 유책 배우자고 근데 유책 배우자라고 무조건 이혼이 기각되는 건 아니고 뭐 기타 예외 사유가 있긴 해요. 뭐 별거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원래는 이혼할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만 이혼 안 해주겠다 이런 경우는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이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만약에 아내분이 반대한다면 이혼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재판상의 이혼 원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법적으로 좀 볼게요. 네네네. 지금 보면 민법 제 840조라고 돼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지금 상황이 네, 되는 맞죠. 거죠. 그렇죠. 이게 주로 제일 많은 것이고 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는 건 법적으로 좀 문장이 어렵긴 한데 이건 그러니까 다른 한쪽 배우자를 신경 안 쓰고 버려뒀다는 그런 뜻인가요? 뭐 이게 옛날에 많이 일어난 일이고 요즘에 많이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와 처자식을 남겨두고 그냥 가출해버린 경우.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어린아이를 놔두고 그냥 가출해버린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악의 유기, 뭐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다, 버려뒀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세 번째가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더 있죠. 뒤에 것 좀 보여주시죠. 총 6개군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6번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6번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보다 6번이 이제 포괄적인 의미라서 법에서 그 많은 사유를 다 포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번 사유, 기타 사유가 되는데 6번 사유를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도저히 이 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성격이 안 맞아요. 뭐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뭐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정말로 심각하게 봐서 이 부부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막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인격을 너무나 무시한다든지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인정돼야지만 이혼이 되는 게 6호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도박에 빠졌다든지 이런 것도 아까 6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6번이 딱 존재하는 거군요. 거기로 다 의유를 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다시 사례로 돌아오면 상담자가 이혼해주기 싫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바람핀 남편은 물론이고 전부인, 그러니까 이제 불륜 대상자죠. 전부인한테도 이 여성이 위자료를 받아 수 있는 건지 받아낼 수 그게 있는지. 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는데 예.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전부인과 이 남편이 원래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재혼한 부인이 있잖아요. 재혼한 부인과 전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재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 관계가 지금 이 재혼한 여성이 원래 부인 입장에서 보면 상간녀였던 거죠. 이해되시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바람핀 여성과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다시 원래 부인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다시 바람핀 상간녀가 되는 거죠. 아유, 그럼 서로에게 상관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원래 초원에서는 재혼한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고 재혼한 이 여성이 원래 부인한테 다시 상간녀 소송을 했고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근데 돼요? 위자료를 받을 수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서로 싸워서 이제 원래 초원에서는 너 때문에 바람 펴서 막 싸웠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결혼해서는 반대로 너 때문에 바람 펴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웃지 못할 관계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네. 근데 생각보다 액수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참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혼을 했을 때도 재산 분할은 이제 초혼일 때랑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약간 실무적으로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초혼할 때는 무에서 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래 예. 하나도 없다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부를 읽었는데 재혼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원래 재산은 각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혼보다는 약간 기여도가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부부가 네. 막 같이 재산 그렇죠. 형성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사연 속 주인공이 이혼하게 되면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유치원에서 아이가 싸우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네, 첫째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일단 바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다시 또 바꿔주고 싶다면 이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냥 재혼할 경우에는 이렇게 형제간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재혼한 이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재혼했는데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할 경우에는 뭐 그 배우자의 성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엄마 성으로 이제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씨였다가 재혼한 남편이 김 씨였다가 다시 엄마 성이 이 씨가 되는데 다시 세 번째 결혼한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다시 아빠 성으로 박 씨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혼한다. 그러면 아이 성이 뭐 3번에서 4번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절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양육비를 만약에 이제 이혼을 다시 하고 이 아내가 남편의 양육비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첫째 아이는 지난 남편과의 아이인 거고 둘째 아이는 이 남편의 아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이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보통 재혼하면서 이제 아내가 데려온 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 남편이 친양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입양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입양은 아시죠? 그런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완전 새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파양을 하게 되는데 이 파양이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혼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그 파양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친양자가 파양이 되면 더 이상 법적 관계를 단절돼서 양육비 지급 책임도 없는데 아이한테 혹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근데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클 상담소 이혼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엔저 현상에 요구 많이 하십니다. 정답은 2번 엔테크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소개해드립니다. 라인님 그리고 엄혜영님 2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